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퀸 교수님이 펴내신 그 책의 제목을 가지고 좀 발표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1996년에 발간되었는데요. 기업에 변화하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고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책입니다. 과연 이런 메시지가 26년이 지난 2022년에도 ESG와 DT라는 주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각종 사례 분석을 통해서 ESG와 DT를 CEO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왜 연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ESG 워싱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을 사는 CEO가 오늘부터 고민을 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ESG와 DT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이 섬뜩하기마저 한 이 메시지의 주제를 ESG와 DT로 바꾼다면 2022년에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CEO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강의의 시작은 순서를 바꿔서 Deep Change와 Slow Death 중 Slow Death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기업이 천천히 죽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먼저 되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뻔한 말들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ESG 요소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이 ESG 요소를 경영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혹은 DT에서도 경제활동 기반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서 생산이나 구매, 제조, 판매, 이런 모든 기업들의 활동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D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뻔한 말들, 흔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CEO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ESG와 DT를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럼 우리 주변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와 키워드들은 모두 ESG와 DT의 경영 현황에 관한 것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숫자들은 ESG 관련 키워드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DT 관련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BNP 파리바스라는 유럽의 은행에서 전 세계 356개 투자사를 대상으로 ESG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점에서 ESG가 투자 전략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고려 요소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52%였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2년 뒤에 ESG가 투자 전략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심적일 것 같다고 생각한 그런 대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기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무려 82%였습니다. 다른 숫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21년 9월에 국내 중소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55.3%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필요한 이유를 77.8%의 대기업이 ESG 평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규모랑 관계없이 ESG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DT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0년에 비해서 16.5% 증가한 47.1%의 기업이 DT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66.6%에서 DT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코트라는 2021년 3월 DT에 성공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의 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소개하면서 DT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고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이웃 기업들이 DT와 ESG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은 ESG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고 DT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시 한번
하나씩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ESG를 하지 않는 기업은 돈을 잃게 될까요? ESG는 이미 산업을 가리지 않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 방식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경이나 사회 요소가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ESG 경영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이 경제 침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후변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직관적인 메시지도 있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주주들에게 연례서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겠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파문을 가져왔죠. 2022년에 최근에 낸 연례서원에서 나타나는 그의 입장도 여전히 분명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에 제목으로 사용한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돈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굳이 착한 척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ESG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G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이런 사고와 활동이 아직도 일어난다면 그거는 레리 핑크 회장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일 겁니다. 주주, 직원, 고객, 지역사회나 정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것이 과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관계자들이 자본시장의 돈을 돌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자본시장에서 ESG 친화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비치게 될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형태로 서서히 기업의 돈줄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이거를 빅데이터로 살펴보아도 이런 흐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혹시 어떤 숫자일까요? 이 숫자는 ESG라는 키워드에 대한 언론 및 SNS 상의 노출 빈도의 증가폭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에 ESG 키워드에 대한 노출수는 214건인 반면에 2021년 기준으로 동일한 검색을 해보면 2881건으로 1346.3%가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가 아닌 1346%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도 ESG에 대한 논의가 변화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ESG가 중요한가 아닌가,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논의의 수준이 ESG 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저희 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ESG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난 상태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그런 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쯤 되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우리 회사 빼고는 다 하고 있다, 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왜 DT를 하지 않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없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왜 DT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천천히 죽어갈까요? 단순합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버스터는 미국에서 DVD 렌털 사업을 하는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1997년에 창업한 넷플릭스보다 12년 앞선 198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후발주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상장 시점보다 무려 33,000% 이상 상승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최근에 폭락한 것을 반영하고도 33,00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블록버스터는
지속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0년 이후에 파산 그리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문이 드실 겁니다. CEO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건데요. 선점된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런 역전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33,000%의 역전 승리 비밀은 쉽게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넷플릭스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오프라인 서비스의 그런 관성을 벗어 던지지 못한 블록버스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DVD 렌털 사업을 서서히 줄였고요. 연회비를 낸 고객에게 온라인상에서 무제한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과감하게 사업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돌풍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블록버스터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제 9,000개가 있었던 매장이 옛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관광지로서 단 하나의 매장만 남기고 사업을 모두 접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T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이런 인식은 일관됩니다. DT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DT가 혁신을 통해서 경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하며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을 최근 1년으로 늘려서 분석해 볼 경우에도 DT와 관련된 긍정 키워드의 비율은 83.7%로 부정 키워드 비율 10%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가지고 있는 이 DT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경영 환경을 꾸려나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만약 동의를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ESG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고 DT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기업이 죽어간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쉬운 대답은 ESG와 DT를 하세요. 그런 단순한 대답이겠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하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발 앞서는 CEO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바로 ESG와 DT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앞서는 CEO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운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해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보통 BPR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스트럭처링입니다. 특히 이런 BPR 과정에서 업무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사회적 가치들을 함께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DT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과정 중에서 별도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반으로 ESG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면은 그 세부 데이터가 풍부하게 축적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지속 보고서 발간이나 아니면 ESG 평가 대응 이런 업무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E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작업장 진입할 때에 필수 장비가 없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QR 인증 등을 작업자들의 장비에 부착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나아가서 요즘 들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사고율을 낮추는 것 자체가 사회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QR을 찍는 횟수나 시간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대내외 홍보나 ESG 평가 대응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시간상 다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구매나 판매, 재활용 과정에서 IoT나 인공지능 등 DT와 연관된 기술들을 사용해 수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아도 DT와 ESG를 함께 고려한 BPR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BPR은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봐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비용, 인력이 많이 투입되죠. 이걸 DT용으로 한 번, ESG용으로 또 한 번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비효율과 고비용을 초래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CEO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건 IT 회사나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는 제조업인데? 이런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ESG와 DT의 결합은 생각보다 넓은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CEO분들은 DT가 이제 IT 기술을 갖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T와 ESG를 함께 추진하는 방법은 심지어 제조업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철강 제조 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제조 공정에 AI 판별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철강에서는 스트랩이라는 고철을 반드시 넣어야 그 철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판별하는 기술을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스크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25% 이상의 스크랩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친환경과 효율성, 비용 절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기업 소속 연구기관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도 이런 제조업의 DT 진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고요. 궁극적으로 환경사회 이슈에 대해서 디지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기업들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도 ESG와 DT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신발에는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물리적인 재료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동노동 착취 같은 사회적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사고의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DT를 할 수 없는 산업이야, 혹은 우리 회사는 ESG를 할 수 없는 산업이야 라는 이런 고정관념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슬로우 데스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 누가 나이키가 실 한 오락이 사용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신발과 옷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CEO가 반드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ESG와 DT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ESG와 DT는 내 외부의 반발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SG 워싱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퀸 교수님이 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녹이 쓴 도끼를 들고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수는 결국 하나의 나무짐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무를 베기 전에 톱날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이 나무꾼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하니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장고 끝에 두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메타버스 공간에 임원과 직원 몇 명을 불러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도 자료로 냈죠. 그러면서 이제 ESG 경영에 메타버스를 적용했다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서 참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ESG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은 지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된 업무에서 나오는 풍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그 ESG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은 물류 경로를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화해서 운반에 드는 그런 석탄 사용량을 줄였다, 10% 이상 절감하였다. 혹은 B 기업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OCR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샘플링 범위를 기존 20%에서 80%로 대폭 확대해서 감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ESG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CEO는 이 DT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 기업의 영리 활동과 ESG를 함께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BPR에 녹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ESG 워싱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도 작년 우수기업 시상식 환영사를 통해서 앞으로 ESG 워싱을 하는 기업들로 인해 바람직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가 모형을 정교화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ESG 평가를 대응하시는 기업들이 앞으로 ESG 경영이나 DT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얻기에 충분한 힌트를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DT를 통한 친환경 경영 사례입니다. 유니레버의 케이스인데요. 유니레버는 2020년 8월에 인공지능과 GPS 기술을 활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지의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서 물류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공급망을 이제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지도 기반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산림 훼손을 그런 이미지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화재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제조업에서 원료 조달 과정에서 ESG를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에 아무리 생산 과정에서 ESG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조달을 받는 원료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요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T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원료 공급망에서 ESG 문제가 생길 그런 요인을 차단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BVA라는 남미의 은행에서 도입한 책임 경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통신망이 잘 깔려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남미에서는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안 되어 있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최근 이제 포용금융이라는 단어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DT를 통해서 피처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구글 트렌드 분석이나 4개년도 이용자 수를 보아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인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에서 DT를 통해서 청소년 특화 상품인 카카오뱅크 미니나 토스 유스카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또한 매우 주목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네켄의 DT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입니다. DT, 이 RPA라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술과 OCR이라는 이런 PDF 파일을 소프트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내부 감사를 개선한 그런 사례인데요. 하이네켄은 그간 내부 감사를 위한 그런 작업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집단의 5 내지 10% 정도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RPA 봇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화하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PDF 파일에 텍스트나 숫자 데이터를 소프트 데이터로 추출해내서 판독할 수 있는 OCR 기술을 도입해서 샘플링 사이즈를 전체 모집단의 20에서 90%까지 상승시킨 사례입니다. 완전 같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구조는 아래 자료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인보이스 등이 이제 PDF로 온다면은 그걸 OCR 기술을 읽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전에 세팅된 RPA가 기본적인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자동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정보를 1차적으로 걸러서 내부 감사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올라가게 된 사례입니다. 네, 이제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또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요약을 하자면 DT가 ESG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천천히 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딥 체인지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DT와 ESG의 연계를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ESG와 DT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CEO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면 제가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라도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